먹물이 튄 자국이 선명한 낡은 벼루가 거친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주위에는 비릿한 비웃음 소리가 여름날의 파리떼처럼 윙윙거렸다. 7세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차가운 경멸의 시선들이었으나 정작 그 시선의 중심에 서 있는 소년 명희는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벼루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과거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먹을 까는 비릿한 향기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누군가가 명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고 그 바람에 소년의 작고 야윈 몸이 휘청거렸지만 명인은 입술을 굳게 깨물며 중심을 잡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 묻은 벼루를 주워들었다. 그의 옷차림은 이곳에 모인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삼배 옷이었으며 곳곳이 기워져 있어 마치 거지 아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저런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이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왔단 말인가. 여기가 무슨 동네 서당인 줄 아느냐. 명인의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던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한 유생이 부채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호통에 주변에 있던 다른 유생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명인을 바라보았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마도 붓을 장난감 칼로 착각하고 온 모양이지. 어미 젖이나 더 먹고 올 것이지 채채. 또 다른 유생이 비아냥거리자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명인을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는데 명인은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 끝으로 벼루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낼 뿐이었다. 소년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주위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오직 눈앞에 놓인 화선지의 하얀 여백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7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깊은 심연과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사실 명인이 이 살벌한 과거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문을 지키던 병사들의 짓궂은 장난과 방심 덕분이었다. 새벽녘 구름처럼 몰려든 응시자들, 틈바구니에서 조망만한 아이가 보찜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본 병사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그래 어디 꼬마 선비 실력이나 한번 구경해보자라며 통행패를 던져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명인이 그저 글자 몇 개나 깨친 신동 흉내를 내는 아이일 것이라 짐작했고 시험장의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울며 불며 뛰쳐나갈 것이라 내기까지 걸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명인이 짊어지고 온 보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필묵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비의 피 맺힌 원한과 병든 어미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이었다. 명인은 벼루를 닦아낸 후 품속에서 날띠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벼루 옆에 놓았는데 그 붓대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글을 익혀왔는지를 짐작게 했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과거장을 달구기 시작했고 유생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으나 명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주변의 유생들은 명인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불쾌한 벌레를 보듯 흘끔거리며 자신의 지필묵을 정돈하기에 바빴고 개중에는 명인의 존재가 부정탄다며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명인은 그 모든 멸시를 귓등으로 흘려보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입신양명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썩어빠진 조정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저 높은 단상 위의 권력자들에게 진정한 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것이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드디어 웅장한 북소리가 과거장에 울려 퍼지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고 수천 명의 유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자 장내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높은 단상 위, 화려한 관복을 입은 시험관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대제학은 오만하고 권위적인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인은 그 대제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으나 이내 눈을 내리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 자가 바로 3년 전 청렴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풍비박산낸 원수였기 때문이었다. 북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현판에
오늘의 시제가 붉은 글씨로 적혀 내걸리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제는 국가의 근본을 논하고 위태로운 시국을 타개할 방책을 고하라는 매우 난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기에 많은 유생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어려운 주제를 도대체 무슨 수로 쓴단 말인가? 옆자리에 거만한 유생조차 얼굴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고 붓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대다수의 유생들이 머리를 감싸 쥐거나 멍하니 현판을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오직 명인만이 지체 없이 연적을 기울여 벼루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다. 쪼르륵 맑은 물이 검은 벼루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주위의 소란함 속에서도 유난히 청아하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명인은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손이 벼루 위를 오가는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고 힘이 있었으며 마치 무사가 검을 손질하는 듯한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먹이 갈리며 퍼지는 그윽한 향기는 명인의 주변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그 고요한 움직임은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둘씩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먹을 까는 명인의 표정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다. 옆자리의 유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으려다 말고 기이한 기운에 이끌려 명인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는데 순간 그는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에 압도되어 숨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당돌함이 아니었으며 수십 년을 수련한 고매한 학자에게서나 느낄 법한 거대한 산과 같은 중압감이었다. 명인의 손끝에서 검은 먹물이 짙게 우러나올수록 그를 비웃던 주위의 공기는 점차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 꼬마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혹시 미쳐서 먹물 장난이라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눈을 떼지 못했다. 명인은 충분히 먹이 갈렸다고 판단되자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적셨고 붓끝을 뾰족하게 다듬으며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순간 시험장을 순찰하던 감독관 한 명이 명인의 자리를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처음에는 웬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장 쫓아내려 호통을 치려 했으나 붓을 쥐고 있는 명인의 자세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감독관은 홀린 듯이 명인의 뒤로 다가와 그가 무엇을 쓰려는지 지켜보았는데 명인은 주저함 없이 하얀 화선지 위에 붓을 내리꽂았다. 첫 획이 그어지는 순간 종이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획이 꿈틀거리는 용처럼 종이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감독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붓은 춤을 추듯 아니 울부짖듯 종이 위를 휘저었고 명인의 입에서는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으나 손놀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종이 위에 새겨넣고 있었다. 옆자리 유생은 넋을 잃고 명인의 분놀림을 바라보다가 그 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들고 있던 붓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저 필체는. 감독관은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어린아이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읽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날카롭고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명인은 주위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먹물에 담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주위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듯한 명인만의 세상 속에서 붓끝은 춤을 추며 질주했고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감독관들의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명인이 써내려가는 문장은 단순한 답안이 아니라 현재 조정의 부패와 무능을 통렬하게 꾸짖는 서슬퍼런 고발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감독관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다른 감독관을 부르러 뛰어갔고 순식간에 명인의 주위로 여러 명의 관리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명인이 쓴 글을 훔쳐보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7세 아이의 붓끝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력과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이 겨누고 있는 칼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명인의 붓끝이 화선지를 파고들 때마다 그의 콧 속으로는 비릿한 피냄새가 훅 하고 끼쳐 들어오는 듯했다. 그것은 실제로 나는 냄새가 아니었으나
3년 전 그날 이후로 명인의 영혼 깊숙이 베어버린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환추였다. 붓을 쥔 작은 손등 위로 앙상하게 붉어진 핏줄이 파르르 떨렸는데 이는 추위 때문도 아니요 두려움 때문도 아닌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명인의 뇌리에는 3년 전 피비린내 진동하던 한양의 저잣거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늘도 무심하게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아버지의 처참한 뒷모습과 그 뒤를 따르며 오열하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청렴결백한 선비였으나 탐욕스러운 간신배들의 모함에 휘말려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역적의 자식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꼿꼿함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명인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는 너무나도 작고 애처로웠다. 그날 밤 화려했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해 잿더미로 변했고 명인과 어머니는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 동굴로 숨어들어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명인에게 글을 가르쳤었다. 종이가 없어 넓은 나뭇잎을 주워 모았고 먹이 없어 숯검정을 물에 개어 글을 썼다. 명인아, 이 글자 하나하나에 내 아비의 넋이 서려 있음을 잊지 말거라. 너는 붓으로 세상을 배워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은 어린 명인의 가슴에 불덩이처럼 박혀 배고픔과 추위를 잊게 만드는 유일한 불씨가 되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명인의 눈앞에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떡을 씹어먹고 있는 옆자리의 유생이 보였다.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식히는 그자의 허리춤에 매달린 놀이개를 본 순간 명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붉은 호박으로 만든 쌍가락지 모양의 놀이개였는데 바로 명인의 집안을 몰락시킨 주범, 현형 조판서, 김대감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바로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명인을 벌레 보듯 하는 저자가 바로 원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아비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쌓아 올린 권력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세상을 비웃고 있었다. 명인의 입안에서 쇠맛이 감돌았고 당장이라도 붓을 던지고 달려들어 저자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 사리를 꾹꾹 눌러 담았다. 어이거지 꼬마. 먹갈 줄은 아느냐. 냄새가 고약해서 내 글이 안 써지는구나. 김대감의 아들인 김진수는 명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협을 했다. 그의 말에 주위의 추종자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일세. 저런 천한 것들은 과거장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지기들이 돈이라도 받은 모양이지.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 명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명인이 입고 있는 이 낡고 기워진 삼배옷이 어머니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지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갑옷이라는 사실이었다. 명인은 그들의 말대꾸에 입을 여는 대신 더욱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붓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는 주먹 다짐이 아니라 저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그들의 얄팍한 학식을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명인의 글은 이제 서론을 지나 본론으로 치닫고 있었다. 국가의 근본을 논하라는 시제에 대해 명인은 썩어가는 고목나무에 비유하여 조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뿌리가 병들었는데 가지가 무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화려한 잎사귀 뒤에 숨어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들이야말로 나무를 죽이는 원흉이다. 붓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종이 위를 누비고 다녔고 획 하나하나에는 명인이 동굴 속에서 씹어 삼켰던 분뿌리에 쓴맛과 어머니의 기침소리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피울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글자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얹혀진 먹물이 아니라 종이를 뚫고 나와보는 이의 심장을 찌를 듯한 기세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김진수가 짐짓 실수인 척하며 팔을 휘저 명인의 책상 위에 놓인 물그릇을 쳐버렸다. 이크, 미안하구나. 자리가 좁아서 말이다. 맑은 물이 쏟아져 화선지 귀퉁이를 적셨고 벼루에 담긴 먹물이 튀어 명인의 옷자락을 더럽혔다. 주위에서는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김진수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명인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을 상황이었으나 명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김진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명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하고 공허한 심연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7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지옥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말라버린 자의 눈빛이었다. 명인은 묵묵히 소매로 젖은 부분을 닦아내고는 쏟아진 물로 인해 묽어진 먹물을 그대로 붓에 적셨다. 물이 섞이니 먹빛이 연해졌으나 그 흐름은 더욱 유려해질 것이다. 명인이 나직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한마디를 내뱉자 김진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명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묽어진 먹물을 이용하여 농담농단의 조화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며 글을 이어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임기응변과 대범함은 지켜보던 감독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젖은 화선지 위로 번져나가는 먹물은 마치 눈물처럼 보였으나 그 위에 덧입혀진 강렬한 필체는 그 눈물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장의 열기는 더해갔고 탈진하여 실려나가는 유생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명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붓을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으나 정신만은 수정처럼 맑게 깨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쯤 차가운 산속 움막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며 아들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계실 터였다. 명인아, 춥지 않으냐? 배고프지 않으냐? 환청처럼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붓끝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 붓 한 자루로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저 거대한 위선의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유일한 목적이었다. 김진수는 명인이 동요하지 않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힐끔힐끔 명인의 답안지를 훔쳐보려 했으나 명인이 몸으로 가리고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 단지 얼핏 보이는 몇 글자, 충존, 의, 간젠 같은 글자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다. 김진수는 자신의 답안지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알맹이 하나 없는 공허한 문장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니 부끄러움보다는 알 수 없는 패배감과 질투심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천한 거지 녀석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길을 펴다니.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붓을 거칠게 놀렸지만 그럴수록 글씨는 삐뚤어지고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질 뿐이었다. 반면 명희는 이제 무아지경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었다. 주위의 소음도 김진수의 방해도 감독관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와 종이 그리고 분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쓰는 것이 글인지 아니면 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다. 조정의 기둥이라 자초하는 자들이 싫은 나라의 곳간을 파먹는 쥐떼와 다름없으니 명인의 붓이 거침없이 내달리며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문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급제를 위한 답안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피로 쓴 상소문이자 목숨을 건 고발장이었다. 감독관들은 이제 명인의 주변을 에워싸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불안에 떨었다. 이 아이,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한 감독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용이 너무 과격해. 이건 자칫하면. 다른 감독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인의 붓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너무나도 서슬퍼렇고 그 문장이 가진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에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에 갇힌 듯 꼼짝없이 명인의 글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명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드러난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아름다움보다는 처절함에 가까웠다. 어느새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명희는 마지막 문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명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움직였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과거장이 끝나고 나면 그의 글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정을 덮칠 것이었다. 김진수가 비웃듯 던진 떡 부스러기가 명인의 발치에 굴러다녔지만 명인은 그것을 밟고 서서 썩어 빠진 세상의 정수리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3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복수의 불길이 이제 막 거대한 화마가 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명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답안지의 중반부에 이르러 중국의 고사 석서 셔슈를 인용하며 이를 현재 조선의 상황에 빗댄 파격적인 비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쥐가 나라의 곳간에 들어앉아 백성의 고혈로 털을 찌우고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니 기둥이 갉아먹혀 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는구나. 화선지 위로 꿈틀거리는 글자들은 마치 살아서 승천하려는 흑룡처럼 맹렬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필치에는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노련함과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다. 특히 쥐를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붓을 지시겨 눌렀음으로써 그 탐욕스러운 존재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시각적으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명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답안지 여백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때 명인의 뒤를 지나가던 한 감독관이 우연히 그 문장을 목격하고는 마치 감전된 듯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쓴 글씨가 제법이라 여기며 기특한 마음에 들여다보았으나 문맥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이내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명인이 지칭하는 거대한 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조정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저 높은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이번 과거 시험의 책임자 대제학 김판서를 정면으로 겨냥한 비수였다. 감독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글자를 뜯어보았으나 호남의 곡식을 착복하여 붉은 기와집을 짓고 매관매직으로 뱃속을 채운다는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결코 우연히 나온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조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조정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였다. 이건 감독관의 입에서 새어나온 신음소리에 근처를 순찰하던 다른 감독관 2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들 역시 명인의 답안지를 훔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쳤어. 이 아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이런 글을. 한 감독관이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이 상황을 볼까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명인의 붓을 뺏고 답안지를 찢어버려야 마땅했으나 왠지 모를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명인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억울한 원혼들의 절규가 담겨있는 듯하여 감히 그 신성한 의식을 방해했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3명의 감독관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명인의 등 뒤에 장승처럼 서서 그 위험천만한 문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명인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감독관들의 시선을 감지했으나 붓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공포가 명인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래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침묵하고 방조한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 어린아이의 붓끝으로 낱낱이 파헤쳐주겠다. 명인은 속으로 외치며 붓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의 손목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정신력 하나로 육체의 고통을 짓누르고 있었다. 옆자리의 김진수는 감독관들이 명인의 뒤에 몰려 서 있자 명인이 뭔가 실수를 저질러 곧 쫓겨날 것이라 착각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흥꼴 좋구나. 건방지게 굴더니 결국 이를 쳤어. 그는 혀를 차며 자신의 답안지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붓끝이 떨려 제대로 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명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김진수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인의 글은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위태로운 시국을 타개할 방책으로
환부의 도려냄과 세 살의 도둠을 제시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어찌 세 살이 돋기를 바라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오물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 명인이 쓴 오물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도 힘있게 쓰여 있어 마치 종이를 뚫고 나와 대재하게 면상을 후려칠 것만 같았다. 감독관들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답안지가 제출되어 대재학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 시험장은 피바다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고민했으나 이미 명인의 글은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명인의 뇌리에는 3년 전 아버지가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날 밤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명이나 붓은 칼보다 강하다. 칼은 사람의 육신을 베지만 붓은 사람의 마음을 베고 역사를 벤다. 언젠가 네가 붓을 들게 된다면 부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의로움을 위해 휘둘러다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자 명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눈물이 뚝 떨어져 화선지를 망치지 않도록 고개를 젖혀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결론을 맺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의 마무리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를 위한 진혼곡이자 살아남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한 피의 맹세였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 오늘 이 붓이 그 하늘의 그물을 당기는 첫 번째 줄이 될 것이다. 마침내 명인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는 순간 쨍 하는 환청과 함께 주위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던 폭풍 같은 기세가 잦아들고 다시 7살 소년의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그가 써놓은 답안지만큼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붓을 놓은 명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굳어버린 어깨를 늘어뜨렸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탓에 현기증이 일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후련했다. 마치 가슴속에 얹혀있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사라진 듯했다. 감독관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명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희대의 명문이 탄생했음을. 그때 과거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다. 그만 붓을 놓아라. 대제학의 호령 소리가 시험장에 메아리쳤다. 유생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거나 안도하며 붓을 놓았지만 명인은 이미 단정하게 앉아 자신의 답안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거관들이 돌아다니며 답안지를 걷기 시작했고 명인의 답안지를 거들어 온 관리는 명인의 뒤에 서 있던 감독관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들인가? 왜들 그리 넋이 나가 있어? 수거관의 물음에 감독관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명인의 답안지를 가리키며 입을 벙긋거렸으나 차마 말을 잇지는 못했다. 수거관이 의아해하며 명인의 답안지를 집어드는 순간 그 역시 첫 문장을 읽고는 감전된 듯 손을 떨었다. 명인의 답안지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 만지면 손이 베일 것 같은 예리한 칼날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답안지가 차곡차곡 쌓여 대제학이 있는 단상으로 옮겨지는 동안 시험장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챙겼다. 낡은 벼루와 다다른 붓을 챙겨 넣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거대하게 늘어져 시험장을 덮고 있었다. 김진수는 짐을 챙기는 명인을 보며 비아냥거리려 했으나 명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입을 다물고 말았다. 명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서 자신의 더러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명인은 아무 말 없이 김진수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몸을 돌려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당당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저 답안지가 대제학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폭풍은 시작될 것이다. 단상 위 대제학 김판서는 올라온 답안지들을 심드렁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대부분이 진부한 문장과 아첨으로 가득 찬 글들이라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기계가 없어 기계가. 그는 혀를 차며 붉은 펜으로 가차없이 낙방 표시를 그었다. 그때 수거관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맨 아래에 깔려있던 명인의 답안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대제학의 앞에 내려놓았다. 대감,
이 글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거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판서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답안지를 집어들었다. 무엇이길래 그리 호들갑인가? 어디 보자. 그는 건성으로 첫 줄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읽어가면서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가 쥔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었다. 3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이 무덤을 뚫고 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었다. 이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글이란 말이냐. 이건 답안이 아니라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하는 역모의 문서가 아닌가. 대제학 김판서의 노호성이 과거장을 뒤흔들었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명인의 답안지는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팔랑거리며 단상 아래로 떨어져 내리자 숨죽이고 있던 수천 명의 유생들은 일시에 경악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김판서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목의 핏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들켜버린 자의 공포와 살기를 동시에 내뿜고 있었다. 여봐라. 당장 이 불온한 글을 쓴 자를 색출하여라. 내 그놈의 주리를 틀고 삼족을 멸하여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김판서의 고함 소리에 무장한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살기 등등하게 유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고 과거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금군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와 겁에 질린 유생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도 명인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김판서가 찢어버린 답안지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조각에는 하필이면 간신 젠천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마치 명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부적처럼 보였다. 금군 대장이 명인의 자리로 들이닥쳐 그 작은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다. 이놈이냐 내 놈이 감히 대제학 대감의 심기를 건드린 그 당돌한 놈이냐. 대장의 거친 손길에 명인의 몸이 휘청거렸으나 그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오히려 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글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제 글이 역모로 보인다면 그것은 읽는 자의 마음에 역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 퍼런 일갈의 금군 대장은 순간 기세에 눌려 멈칫하고 말았다. 소란을 듣고 단상에서 내려온 김판서는 금군들에게 둘러싸인 명인을 발견하고는 마치 악귀를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너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3년 전 형장에서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부짖던 그 꼬마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의 차가운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적의 씨앗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김판서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역적의 자식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지금 당장 김판서가 발작하듯 소리치자 금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명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명인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명인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멈추어라. 그때 천둥병력과도 같은 호령 소리가 과거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기백이 서려 있어 달려들던 금군들의 발이 저절로 멈추고 칼을 든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제껏 구석진 자리에서 졸고 있는 듯 보였던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선비 한 명이 서 있었다.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해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노인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웅장한 기세를 뿜어내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는데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금빛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노인의 외침과 함께 과거장 사방에서 일반 백성 복장을 하고 숨어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금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라니. 김판서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는 입술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 늙은 선비는 조정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왕의 최측근이자 대사헌인 이 대감이었던 것이다. 이 대감은 천천히 김판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김판서의 심장을 짓밟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이 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명인에 찢겨진 답안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다. 그리고는 명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내 붓이 밝힌 등불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명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으나 이 대감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이 대감은 다시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와 주워 모은 답안지를 김판서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김판서, 그대는 이 아이의 글이 영모라 하였는가? 내 눈에는 이 글이야말로 썩어빠진 조정에 경종을 울리는 충심 어린 상소문으로 보이네만. 이 대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이 아이가 지적한 호남의 곡식 착복과 붉은 기와집의 비리, 내가 지난 몇 달간 호남 지방을 암행하며 수집한 증거들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네. 자네는 어찌 7살 어린아이만도 못한 양심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인가. 이 대감의 폭로에 김판서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모함입니다. 저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라 제게 앙심을 품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대감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르던 역졸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역졸들이 커다란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와 김판서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김판서가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뇌물 장부와 명인의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서찰들이었다. 이래도 모함이라 하겠는가. 이 대감이 호통치자 김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가의 비굴한 몰락 앞에서 지켜보던 유생들과 백성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김진수 역시 아버지의 몰락을 목격하고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 대감은 명인을 향해 돌아섰다. 명인아, 네가 쓴 이 글을 만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낭독해보거라. 이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명문이다. 명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 대감이 건네준 찢어진 조각들을 받아들었다. 종이는 찢어졌으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훼손되지 않았다. 명인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목청을 가다듬어 자신의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직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과거장의 담벼락을 넘어 한양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임금을 세운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 위에 군림하게 함이 아니요 백성을 보살피고 기르게 함이라. 명인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소란스럽던 과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생들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삼켰고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인의 글은 단순히 김판서 개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본질과 통치자의 도리에 대해 통렬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글을 읽는 명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빙의된 듯 비장미가 넘쳐 흘렀다. 마지막 문장, 쥐를 잡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것이요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몸이 죽을 것이다를 읽고 명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낭독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던 것이 점차 퍼져나가 이내 과거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7살 장원 급제자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진정한 용기에 대한 찬사였다. 이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죄인 김판서와 그 일당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승줄에 묶인 김판서가 끌려나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무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명인은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이 대감이 다가와
명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어. 내 아비도 저 하늘에서 너를 보며 기뻐할 것이다. 이 대감의 눈가에도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사실 명인의 아버지와 막역한 직이었으나 친구가 역적으로 몰릴 때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인물이었다. 오늘 명인의 활약을 통해 그는 비로소 친구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과거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명인은 이 대감의 손을 잡고 과거장을 빠져나왔다. 문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명인을 보며 어린 선비 만세, 암행어사 만세를 외쳤다. 그들의 환호 속에서 명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을 사이로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쥐들은 사라졌고 세상은 조금 더 맑아질 것입니다. 명인은 가슴 속으로 속삭이며 어머니가 계신 산골짜기 쪽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올리는 것만이 명인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부탄자루로 만겹의 성벽처럼 견고했던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썩어가는 시대의 환부의 희망의 새살을 돋게 한 그 위대한 7살 꼬마 선비의 이름을, 그리고 그날 과거장에 울려 퍼진 낭독 소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는 경종이 될 것이었다. 어전 위덴의 붉은 기둥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용상된 청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으나 그 자리에 앉은 임금의 표정은 깊은 고뇌와 감격이 뒤섞여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임금의 손에는 김판서가 찢어발겼던 것을 배첩장들이 밤새 뜬 눈으로 공들여 이어붙인 명인의 답안지가 들려 있었는데 임금은 그 글을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어보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과인이 눈과 귀가 멀어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곁에 두었구나. 이 7세 아이의 붓끝이 아니었다면 짐은 영영 암흑 속에서 헤매다 종묘사직을 망칠 뻔하였도다. 임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곁에 시립해 있던 도승지와 내관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명인의 입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 대궐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명인 입시하시오. 내관의 가늘고 긴 외침이 울려 퍼지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저 멀리서 작은 체구의 명인이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제 과거장에서 입었던 남루한 삼배옷 대신 임금이 하사한 청색 관복을 갖춰 입었으나 그 옷이 몸에 비해 너무 커서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 올린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어전의 중앙으로 나아오는 모습에는 백전노장 장수에게서나 느낄 법한 기품과 당당함이 서려 있어 좌우의 도열한 대신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명인은 용상 앞에 이르러 엎드려 절을 올렸다. 소인 명인 전하를 배웁니다.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넓은 편전안을 가득 채우자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와 명인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켰다. 고개를 들라. 네가 바로 과인을 깨우친 스승이자 죽은 충신 명대감의 혈육이로구나. 임금의 따뜻한 손길과 떨리는 음성의 명인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망극하옵니다, 전하. 명인이 울먹이며 대답하자 임금은 명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미안하구나. 짐이 너무 늦게 알았다. 네, 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망고의 충신이었음을 이제야 천하에 공포하노라. 임금의 선언과 함께 도승지가 교지를 낭독하니 명인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몰수했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며 죽은 아버지에게 영의정의 관직을 추서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전 안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외치며 엎드렸고 명인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다. 그리고 명인아, 너는 이번 과거의 장원 급제자로서 과인은 내게 홍문관의 직책을 제수하여 곁에 두고 쓰고자 한다. 네, 비록 나이는 어리나 그 학식과 기계는 조정의 그 누구보다 뛰어나니 과인의 말동무가 되어 나라시를 논의해다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7세 아이에게 정식 관직을 내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명인이 감격하여 엎드려 절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명인은 오히려 침착하게 뒷걸음질치며 다시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으나 소인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소인은 관직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명인의 단호한 거절에 임금은 물론 대신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신양명은 모든 선비의 꿈이거늘 장원 급제자가 벼슬을 마다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과인이 부족하여 너를 품지 못하는 것이냐? 임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묻자 명인은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임금을 올려다보았다. 전하 소인의 집에는 병든 노모가 홀로 계시옵니다. 아비가 돌아가신 후 어미는 피를 토하는 병을 앓으면서도 숫검정으로 그를 가르치며 소인을 키우셨습니다. 지금 소인이 관직에 나아가 부귀 영화를 누린들 어미가 곁에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인은 아직 어리고 배움이 부족하여 나라씨를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부디 소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어 어미의 마지막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인이 생각하는 충존의 시작이자 효셔의 완성이라 사료되옵니다. 명인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그 지극한 효심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임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명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골룡포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장하도다. 참으로 장하도다. 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 같으니 네가 진정 이 나라의 보배로다. 임금은 명인의 뜻을 존중하여 관직 제수 명령을 거두었다. 대신 명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녹봉을 지급하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약재와 어의 유의를 파견해 주기로 약속했다. 가거라. 가서 어미를 봉양하고 더욱 큰 거목이 되어 돌아오너라. 과인은 언제까지나 내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릴 것이다. 명인은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궁궐문을 나서는 명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의 손에는 벼슬아치의 신분증인 호패 대신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약재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명인에게 값진 것이었다.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는 길,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명인을 환송했다. 꼬마 장원님, 만세 효자 선비님, 만세 사람들은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하며 썩은 권력을 몰아내고 효를 실천하는 어린 영웅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다. 며칠 전 홀로 보찜을 메고 두려움에 떨며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임금이 하사한 말을 타고 비단 금의 환양 금이 쟈됨하니 세상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명인은 말 위에서도 우쭐대지 않고 길가에 선 백성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첩첩산 중 어머니가 계신 그 차가운 동굴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행렬 뒤로 붉은 노을이 깔리며 명인의 귀한 길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산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명인은 말에서 내려 어이와 함께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수행원들이 가마를 권했으나 명인은 어미가 고생하며 오르내리던 길을 어찌 편히 갈 수 있겠느냐며 거절하고 집신을 신은 채 흙길을 걸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명인의 얼굴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넝쿨로 가려진 동굴 입구가 보였고 그 앞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명인은 심장이 솟는 듯했다. 어머니 소자 명인이 돌아왔습니다. 명인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차가운 바닥, 낡은 멍석 위에 누워있던 여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얼굴이 명인의 눈에 들어오자 명인은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명인아, 내 아들 명인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명인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손끝에 닿는 아들의 온기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어. 어머니는 아들의 급제 소식보다 아들의 무사 귀환에 더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명인은 품속에서 홍패 국왕이 내리는 합격 증서와 임금이 하사한 약재를 꺼내어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 소자가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벼뜨는 집으로 가서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인의 말에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홍패를 어루만지다가 이내 쉰 목소리로 오열을 토해냈다. 여보, 들리십니까? 우리 명인이가 해냈습니다.
동행한 어이가 급히 어머니의 맥을 짚고 탕약을 달여 올렸다. 임금이 하사한 신묘한 약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이 가져온 기쁜 소식 덕분인지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파견된 일꾼들이 몰려와 폐허가 되었던 명인의 옛집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불타버렸던 기둥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담장이 쌓여지자 명인의 집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갔다. 명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동굴을 떠나 아버지가 사시던 사랑채로 돌아왔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 아랫목에 앉은 어머니를 보며 명인은 비로소 3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함을 느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늙은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한 그 소나무는 마치 아버지의 넋이 되어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7세의 신동명인은 어느덧 약관의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약속대로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보찜을 싸서 한양으로 향했다. 이제 그의 학문은 더욱 깊어져 강물을 이루었고 그의 인품은 산처럼 중후해져 있었다. 그가 다시 조정에 출사하던 날 늙은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다. 명인은 이후 재상의 자리에 올라 어릴 적 그가 답안지에 썼던 것처럼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명재상이 되어 조선의 양심이라 칭송받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밤 명인은 업무를 마치고 서재에 앉아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어 보았다. 털이 다 빠지고 대가 갈라진 그 붓은 10수년 전 과거장에서 세상을 향해 포효했던 바로 그 붓이었다. 명인은 붓을 어루만지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명인은 알고 있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 붓에 담겨있던 절박함과 진심,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정신이었음을.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글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명인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칼은 녹슬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붓이 남긴 향기는 천년을 간다. 명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다시 한번 깊게 새겨졌다. 붓끝으로 세상을 배웠던 소녀는 이제 덕더으로 세상을 품는 거목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붓을 잡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등불로 남게 되었다.